네. 10번째 이야기. 학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왜 공부를 못할까요? 그래도 다행이죠. 학교 가는 거 좋아하니까. 그죠? 학교 가는 거 싫어하는데 공부를 못해요 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데 왜 공부를 못할까? 그래도 저는 이거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일단 좋아하잖아요, 학교 가는 거. 자, 학교 가는 걸 왜 좋아할까? 자, 학교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친구들. 두 번째, 선생님. 세 번째, 발표, 토론.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보세요. 친구가 좋아서. 이거 사회성 좋은 아이들 아니에요? 관계력 좋은 아이들 아닙니까? 맞죠? 사회성 좋고 관계력 좋은 애기들은 대부분 학교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시국 한 3년이 이 사회성 좋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와장창창 무너진 결정적 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교 1, 2, 3학년 아가들 중에서 이번에 대학 준비하는, 입시 준비하는 고등학생이 된 아가들 대부분이 이 사회성 좋은 친구들이 상당히 최대의 피해자일 거예요. 네. 선생님을 좋아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특정 과목일 거예요. 학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성적이 안 좋아요, 공부를 못해요. 이거는 특정 과목의 선생님만 좋아해서 오는 현상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특정 선생님한테 누군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지. 응?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엄마들의 역할은 이거예요. 이 선생님을 때문에 만약에 학교 가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이 선생님하고 상담, 면담 수시로 해야죠. 왜? 엄마 말은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의 말은 들을 거거든. 그렇다면 이 선생님한테 이러한 협조와 요청과 부탁이라는 걸 하면 돼요. 아이 모르게. 그러면 이 선생님이 조금 더 큰 애씀, 좀 더 큰 깊은 애정, 관심, 질문, 요청, 부탁 아이한테 해줄 수 있거든요. 그것이 그 아이한테는 되게 기분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는 걸 좋아하는데 공부를 못한다?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거 되게 큰 장점입니다. 응? 그래서 요 케이스라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이 선생님한테 좀 세밀하게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되고요. 만약에 친구를 좋아해서 그냥 학교 가서 노는 게 좋아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친구 좋아하면 지금 애나 어른이나 사실 똑같잖아요. 우리 어른들 중에도 친구 좋아해서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늦게 술 드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이거 아무리 잔소리해도 잘 안 듣거든요. 이거는 사회성은 그냥 철저하게 타고난 겁니다. 그때 자극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 사이에서 자극을 못 받는 경우에 공부를 못 하겠죠. 근데 어떤 자극이 무슨 자극이 가장 크냐 하면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 중에 갑자기 한두 명이 갑자기 무슨 영역에서 혹은 어떠한 장르에서 우월성을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이 자극은 질투에 가까울 거예요. 이 질투라는 자극을 받으면서 빵 하고 자기도 모르게 경쟁의식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보다 못난 친구들을 혹은 자기랑 비슷한 친구들을 사귄다? 왜냐하면 내 수준이란 여러분들 수준을 우리가 그냥 말끝마다 아이고 수준 막 이렇게 수준 타령 하잖아요. 그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성과가 아니에요. 네. 나보다 성적이 좋은데도 나보다 성적이 좋은 친구가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저 친구한테 질투를 안 느끼는 건 뭐냐면 어투예요. 어투. 말귀, 어투, 표현 이거예요. 표현이 비슷하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성적이 높아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데 나랑 비슷한 수준의 어투와 어휘를 쓰고 있는데 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월등하게 칭찬을 누군가한테 내가 만약에 이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그 친구가.
그러면 이때부터는 또 질투라는 걸 받는다. 그래서 친구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랑 달란트가 비슷한 유형의 아이들을 대부분 친구들로 두고 있거든요.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듣고 나면 아이들한테 꼭 한번 물어보세요. 베스트 프렌드가 몇 명이냐고.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를 물어보고 각각의 친구별로 친구 1, 베스트 친구 1, 2, 3, 4, 5, 5명, 예를 들어 5명이야. 그럼 5명의 특징,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징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래버리면 우리 아이랑 달란트가 비슷한지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비슷해. 그런데 확연하게 다른 달란트가 있네. 여기에서 한두 명 정도 혹은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우리 아이랑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 무리는 상당히 좋은 무리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죠? 비슷한 애들끼리 뭉쳐져 있는 베프라면 이거는 저는 친구의 다양성, 사회성, 관계력의 다양성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겠구나 라고 저는 인식하는 거고, 만약에 친구 베프가 나랑 다른 유형의 애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조만간 우리 아이가 변화할 수 있겠구나, 꿈틀거릴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아하는 선생님과 별개로 특정 그 무언가만큼은 관심사 있는 것만큼은 특별히 표현하는 거, 준비된 나라는 거, 그래서 자신감을 발휘하는 거, 이거 되게 좋은 현상이잖아요. 이거 자신감 영역이잖아. 이 자신감이 생겨서 오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지가 않은 거야. 다양하지가 않은 거야. 편중된 영역에서만 자신감을 발휘하고 표현력을 발휘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학교는 가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성적하고 연관성이 그닥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교과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변화되어 있는 다양성 갖고 있잖아요. 그죠? 국영수사과만 해도 벌써 주요 과목 5과목이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영역이에요. 자, 보세요. 국어랑 영어를 볼게. 다른 과목도 다 볼게요. 자, 국어랑 영어 볼게요. 이거 문학 어휘와 비문학 어휘가 다 같이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조금 하는 애들은 그래서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언어가 제일 어려운 언어예요. 왜? 문학 장르가 상당히 어려운 장르예요. 비문학 장르는 외워도 될 수 있는 장르고, 또 비문학 장르가 관심사가 넓은 애들은 상식적인 영역을 달란트 갖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영어도 똑같거든요. 지문을 보면은 문학 장르, 문학 어휘가 있고 비문학 어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영어 같은 경우는 순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을 읽는 거, 다이어. 그래서 다이어 영역이 난이도를 좌우하는 영역이라니까. 이 다이어별 또 유의어라든 것도 있지 않아요? 메이크. 여러분들 메이크. 1번 뜻이 뭐야? 만들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뜻. 두 번째 뜻이 뭐예요? 뭐뭐하게 하다. 타동사가 있죠? 세 번째는 정리하다라는 뜻도 있네. 이거 알고 계셨어요? 대부분 모르는데. 자, 보세요. make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아주 쉬워 보이는 단어조차도 만들다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그런데 뭐뭐하게 하다, 정리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었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리하다라는 뜻으로 다이어를, 지문을 딱 적용을 시켜버리면 이 지문은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지문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 유의어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이 또 확장되는 순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각각의 다이어별로 유의어를 찾아봅시다. 만들다와 같은 유의어가 뭐가 있어요? 모르죠? 검색해 보시면은 금방 나오겠죠. 찾아야죠. 뭐뭐하게 하다니까 이건 타동사니까 굳이 찾지 말고, 정리하다라는 단어도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유의어가 있어요? 어떤 유사한 단어가? 모르실 거예요. 아유, 빨리 검색하세요. 검색해보면 또 10개 남짓의 또 유사한 단어들이 또 나온다니까. 어휘 확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영어는 예를 들자면
국어는 문학어휘냐 비문학어휘냐라고 구분을 해버리면 이렇게 구분하지만 얘는 가이어와 유의어를 확장시키면서 어휘력을 해야지. 그러면서 여기서 또 문법적 요소들이 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문법을 인지한다, 이해한다. 이거 개념 영역처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암기 영역처럼 느낄 수 있을까요? 이거 문법도 공부 잘하는 녀석들은 스토리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개념화 시키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문법은 그냥 암기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어 계열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수학, 과학을 한번 볼까요? 수, 과학 계열 이거 둘 다 비문학 계열이잖아요. 비문학 어휘로 돼 있잖아. 이 비문학 어휘에는 팩트, 사실, 정보라고 하는 기준이 잡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은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있죠?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스토리 결국에는 많은 다양한 책들을 이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면 연관되어 있는 이 연관성은 인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당연히 인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아가들이 무슨 짓을 해? 공식을 외우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를 방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절차 이 과정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과정을 인지 못하는데 어떻게 매번 공식만 외워요? 여러분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수학, 과학 공식 외웠다가 어떠한 질문이 나왔을 때 이 공식을 이때 써야 되나 저때 써야 되나 적용해야 되나 이거 솔직히 헷갈려서 틀린 경우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수학, 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팩트를 이해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되셨습니다? 자, 사회 과목이요? 사회 과목은 더 어렵죠. 사회 과목이 정치, 경제, 사회 또 뭐가 있어요? 뭐 역사 영역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영역을 통틀어서 우리가 사회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이 네 가지 장르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역사 관심 있고 정치 관심 있고 경제까지는 관심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 영역은 조금은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이렇듯 관심이 있는 장르와 관심이 없는 장르가 구분되어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력을 집중시키는데, 강화시키는데 여러분들 초딩 자녀를 둔 엄마들이라면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어휘력이 단순하게 아까 독서하는 순서 3단계로 좀 설명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냥 막연하게 책을 많이 읽힌다? 그 좋은 방법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던 거겠죠. 그만큼 어려운 거랍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